안녕하세요. 문헌회계사입니다. 오늘은 ES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경제 관련 뉴스를 보면 ESG 관련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일하다 보면 업무 메일로 ESG 포럼 참석하라는 메일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는 글로벌 ESG 공시 최종안도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2020년 연례서안에 화석연료 기업에는 투자를 중단하고 ESG를 투자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블랙록의 자산 규모는 원화로 약 1경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ESG를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이었죠. 수많은 기업들은 평가기관의 ESG 평가를 받고 AAA부터 CCC까지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그럼 ESG가 과연 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천문학적인 자본이 관심을 가지며 전 세계의 기업들이 자기가 어떤 등급으로 평가받는지 연연할까요? 일단 ESG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G란 기업을 측정하는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주로 번역됩니다. 환경의 E, 사회의 S, 지배구조의 G, 앞글자를 따서 ESG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기업가치 측정은 회계학이나 재무학에 기반한 수량적 판단 기준에 크게 의존하였습니다. 매출은 얼마이고 자산은 얼마이고 순이익은 얼마다 이렇게만 평가해왔죠. 하지만 ESG는 기존의 측정 방법과는 다르게 기업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해당 기업이 얼마나 환경 친화적이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지, 해당 기업이 특정 인종이나 특정 성별을 차별하지는 않는지, 근로자를 착취하지는 않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한지 등을 평가 요소에 넣습니다. 방금 ESG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드렸는데요. ESG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SG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이 환경입니다. 환경의 주요 키워드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 배출 저감, 자원 절약, 재활용 촉진, 청정기술 개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ESG 하면 이를 먼저 떠올립니다. 기사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해서 그런지 직관적으로 와닿는 면이 있죠. 기업이 탄소를 배출하면 기후를 급속하게 변화시켜 지구온난화, 홍수, 산불,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많아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6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생산한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생산한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 시장도 생겨났습니다. ESG의 이를 잘 지켜서 직접적으로 이득을 본 회사도 존재합니다. 모두가 잘 아는 전기차 세계 1위 기업인 테슬라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테슬라 공장은 전기차 공장이기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보다 훨씬 적은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남은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합니다. 테슬라는 2020년에 남는 탄소 배출권을 팔아 약 2조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해 테슬라의 총 순이익이 8천억 원 정도였으니 탄소 배출권을 팔지 못했다면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ESG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S, 사회입니다. 사회의 주요 키워드는 노동 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 존중, 고용 평등 및 다양성 지향입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사회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신발을 만드는 회사인 나이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라는 회사는 신발 업계 글로벌 넘버원으로 성장하였는데요. 중간에 회사가 망할 정도로 큰 일이 있었습니다. 1996년 미국 시사주간지 라이프에 나이키의 아동노동 실태가 보도되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뛰어놀고 있을 때 파키스탄의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시간당 6센트를 받고 축구공을 꿰매고 있다 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축구공을 꿰매고 있는 파키스탄 아이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 사건이 커지자 나이키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나 제3세계의 아동노동 문제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즉 나이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혼자 해결할 수도 없다.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어떤 아이들은 본인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이후 전 세계 나이키 매장 앞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나이키의 주가 또한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핑계를 대다가 1년 후에 1997년에 나이키의 운동화를 납품하던 협력기업의 베트남 공장에서 56명의 여직원들이 회사의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50도가 넘는 야외 땡볕에서 벌을 서는 일이 발생했고 이 중 12명이 실신해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도 언론에 보도됩니다. 안 그래도 바닥을 치고 있던 나이키의 평판은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도 나이키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나이키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내부와 외부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나이키의 창업자이자 당시 CEO였던 필 라이트는 1998년 5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나이키 제품은 노예임금, 강제 초과근무, 자의적 학대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는 악의적인 조건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진정으로 믿습니다. 나이키는 모든 공장 노동자의 최소 연령 기준을 높이고 생산 협력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 강화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 CSR팀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장의 공기질을 OSHA 권장 기준으로 높이겠습니다. 나이키는 이 이후 공정노동조합 FLA를 만들고 공정한 노동과 책임있는 구매 원칙을 발표하고 이 원칙을 지키는 협력업체에게는 발주 물량을 늘리거나 계약을 연장해주고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 노동이나 인권 탄압을 하는 협력업체들과의 거래를 끊어버립니다. 나이키는 세계 1위 신발 기업이었기 때문에 FLA의 영향을 받는 협력업체 또한 무수히 많았습니다. 나이키 덕분에 의류업계에서 수많은 인권 탄압이 줄어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잘 넘긴 덕분에 나이키는 ESG 경영의 좋은 사례로 남아있고 여전히 신발 브랜드 전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이렇듯 기업은 착한 척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이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익을 위해서 사회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ESG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G, 지배구조입니다. 지배구조의 주요 키워드는 투명한 기업 운영, 고용평등, 주주친화 정책, 법과 윤리 준수, 반부패 및 공정성 강화입니다. ESG에서 자본이 환경, 사회보다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지배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투명한 지배구조는 대리인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내 돈이 모르게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본질적으로 제일 관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매사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대리인으로 CEO를 임명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주인인 주주와 대리인인 CEO 간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여 대리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대리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주는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부 감사에게 감사를 받거나 외부에 독립된 제3자인 공인회계사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방식 이외에도 주주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대리인 비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은 각 사업 분야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 방침을 마련해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사회 과반 이상을 사회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사내이사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이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투명하게 선임됩니다. 그리고 임원을 구성하는데 인종, 국적, 성별, 전문 분야를 초월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자본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주주친화 경영입니다. 기존의 의사결정 하에서는 마치 10%도 안 되는 지분율을 가진 대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기 회사인 것 마냥 의사결정하고 반대 세력들을 주주총회장에 못 들어오도록 무력으로 막는다든지 하는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자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도입, 온라인 소통 다변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주주와의 활발한 소통 및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즉, 특정 대주주가 아닌 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고 기업 전체의 가치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윤리준법 경영을 통하여 기업들을 정직하게 운영하기 위한 내적 시스템과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적 판단 기준을 모두 구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회사 내부에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두고 외부에 준법 감시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조직을 운영하여 이중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였을 때 기업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윤리준법 경영을 통해 기업의 직접적인 부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리스크를 제거해줍니다. 이렇듯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배구조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ESG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잘못 알고 있었던 개념이었고요. 바로 ESG는 착한 경영이라는 개념입니다. 겨울에 연탄 봉사하고 복지재단에 기부금 내고 이러면 착한 기업이고 ESG 목표를 달성한다? ESG는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앞서 ESG의 구성 요소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듯 ESG는 지속가능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현명한 경영인 것입니다. 오늘은 ESG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SG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알아보고 ESG에 대한 비판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